자, 안녕하세요. 자, 3회 14번 할 차례죠. 3회. 미리 테스트에서 맞추신 거는 확인 정리를 해 주시고 요약집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확인 정리. 그 틀린 것은 왜 틀리느냐, 왜 틀린지 확인하시고. 자, 14번. 부동산 수요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X 틀린 것 찍어라. 1번 수요 임대료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인상시키면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된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동네 냉수연마 냉면집 하나 있을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냉면 가격 인상해도 20% 인상해도 손님은 1, 2%밖에 감소하지 않는다. 총수입이 증가한다. 우리 동네 냉면집이 3개 있으면 경쟁적입니다. 그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가격은 10% 이내인데 손님은 20, 30% 더 온다. 총수입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도 출제됐지만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가격 인상 인하 관계없이 기업 전체의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이론상은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 그림 그리면 직각쌍곡선이죠. 직각쌍곡선. 위로 오른쪽으로 직각쌍곡선. 그래서 가격을 10% 인상하면 손님도 10% 감소하니까 총수입은 이 면적, 원래 면적, 새로 변한 면적, 불변 같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3번 수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1.2이면 이는 대체제에 해당한다. 자, 우리 교차 탄력성 교차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XY제 시장간 크로스 곱차이므로 저놈 비싸면 저놈 안 사고 요놈 산다. 대신 요놈 산다. 이 대체제죠. 대체제. 대신 다른 것으로 산다. 저놈이 싸면 저놈 사고 요놈 안 삽니다. 그렇죠? 대신 대체관계 하살표 같은 방향. 우리 이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아파트 사면 빌라 안 사고 빌라 사면 아파트 안 사는 관계. 대신 다른 것으로 사는 관계. 이거 대체제입니다. A제, X제, A제라면 A제 가격이 비싸면 A제를 안 사고 대신 빌라를 삽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죠. 대체제입니다. 그 다음 빌라 값이 비싸면 빌라 값이 싸면 빌라 사고 아파트 안 산대요. 그 대체관계 맞죠. 그런데 토지 건물이다. 토지 건물 관계는 서로 같이 있어. 같이 소비, 같이 투자할 때 효용,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함께 있어야 좋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면 땅을 못 사니까 건축을 못 하게 되죠. 그 땅값 비싸면 땅을 못 사가 건축을 못 합니다. 화살표가 반대로 가죠. 이게 반대가 이게 이제 보완제죠. 보완제. 땅값이 저렴하면 땅을 사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땅값 저렴하면 땅을 사가지고 건축 공급 증가합니다. 화살표가 반대. 보완제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수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0.5이면 앞에 플러스가 다 생략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0.5이면 이는 열등제에 해당한다. 틀렸죠. 돈 많이 벌면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이 마켓 시장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게 정상이지. 정상. 화살표가 0보다 큰 요게 정상이다. 정상. 달동네 살다가 돈 많이 벌면 달동네 내려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비정상 열등제이다. 달동네가 열등제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사회과학은 화살표 방향이 엄청 중요하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같이 가는 것이 정상제이고 반대 방향 열등제이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0.5니까 플러스란 것은 같은 방향이죠. 정상제인데 대체제다 했으니까 땡 틀렸지.
5번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대체성이 없을 때는 비탄력적 곰이었다가 대체성이 점점 많아지면 용도 전환이 잘 되면 민감하게 임직일 수 있으면 바로 여우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탄력성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건 우리 요약집 20페이지. 자, 요약집 20페이지. 자, 20쪽에 그 교차 탄력성, 일단 교차 탄력성. 탄력성 하면 분 나눠서 아래 분모이고 위에 분자이다.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의 변화율, 가격 탄력성이고, 그 다음 소득 변화율 분의 수량의 변화율, 이건 소득 탄력성이고, 분 나눠서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량의 변화율, 이건 시장 간 XY 교차 탄력성이다 이랬습니다. X제 시장, Y제 시장 서로 교차 탄력성. 대체제, 보완제. 여기는 정상제,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이고,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요량이 줄어들면 정상제이다. 반대로 가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달동네 살다가 소득 증가하면 내려옵니다. 다시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달동네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화살표 반대는 열등제, 비정상제. 교차 탄력성에서 아파트 값이 비싸면 아파트 대신 다른 빌라, 다세대, 연립, 다른 걸 사러 간대요. 그럼 서로 대체 관계이겠죠. 근데 아파트 값이 저렴합니다. 그럼 아파트 사지. 빌라 살 사람도 아파트 사러 와버리죠. 빌라 안 사고 아파트 사러 와버립니다. 그래서 대체 관계이고, 땅값이 비싸면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고 싶은데 건축을 못합니다. 토지 건물 보완 관계. 땅값이 저렴하면 땅을 사가지고 건축 공급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완 관계. 그래서 보완제 화살표, 대체제 화살표 다르죠. 대체제 보완제, 시험 잘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렇게 말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X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X제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 Y제 수요량이 증가 감소 함으로 따라서 Y제 가격이 변동하는 것, 이 관계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 했죠. 엄청 많이 출제합니다. 자, X제가 비싸면 X제를 적게 산다. 이건 수요 법칙이죠. 수요 법칙.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대체 관계라면 X제, Y제가 서로 대신 다른 걸 선택하는 관계라면 X제를 적게 사면 Y제를 더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대체 관계입니다. X제도 안 사고 땅도 안 사고 건축도 못하는, 끝에는 토지 건물이 보완 관계이고, 아파트를 안 사고 빌라를 산다. 아파트 빌라는 대체 관계죠. 대체 관계. 우리 시험은 대체 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하니까 대체 관계 먼저 해놓으시고 보완 관계 다른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X제를 안 사고 Y제를 삽니다. Y제 수요가 증가하면 Y제 가격은 상승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없더라도 대체 관계는 가격이 상승한다. 또 여기에 없더라도 징검다리 2개 뛰어넘고 바로 X제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빌라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파트 빌라는 대체 관계이므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빠른 속도로 숙달시켜 놓으시면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나눠 얘를 분모에 내리고 얘를 분자에 올려버리면 이게 가격 탈성입니까? 가격 탈성이죠. 가격 탈성. 또 얘를 분모 내리고 쟤를 분자에 올려버리면
이게 XYZ 교차 탄력성이죠. 여기 지금 교차 탄력성 아닙니까?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X 대신에 소득을 지으면 소득 탄력성이지. 그래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거의 주름을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걸 빠른 속도로 전환시키면 금방 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다음 중 위험 증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증가한대. 자, 우리 리스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에서는 캐시플로 현금 흐름이므로 현금 흐름, 돈 흐름 이걸 모르면 돈 안 되죠.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 그림자가 바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모르고 돈을 덥석 지었다가는 사달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은 취하지 말아 했죠.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취하면 어떤 사태 벌어진다. 그때는 죽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돈 이면에 리스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읽으면 꽝입니다.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죠. 리스크. 그런데 이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도 있고 통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증가한다. 다른 투자자에게 다른 넘겨버려.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 리스크를 컨트롤, 통제한다. 영어로 컨트롤, 통제한다. 감소시킨다. 같은 말로 쓰는데 감소. 내 수준에서 이 돈이 나한테 와서 위험이 감소가 되면 잘했다, 못했다? 잘한 거죠. 가치를 엄청 증가시킨 겁니다. 이 돈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 리스크를 다른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요것보다는 이 돈을 위험을 관리해서 감소, 통제하는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투자 아닙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돈 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통제, 감소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니까. 자, 근데 1번. 민감도, 감흥도 분석을 시도한다. 자, 우리 민감도 분석은 요건 위험 통제하는 방법,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가령 원인 변수를 1개, 2개 이렇게 투입하여 결과 영향을 받는 투자 가치, 영향에 가장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이게 민감도 분석이잖아요. 민감도 분석. 나에게 가장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그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우리 시험 합격에 가장 민감한 게 뭐다? 열공하는 거죠. 맹공해서 즐겁게 공부하세요. 즐공하셔가지고 빨리 합격하는 것이 가장 민감한 거겠죠. 그래서 틈만 나면 내가 과연 열받게 공부를 하느냐, 즐기면서 공부를 하느냐, 즐공하느냐, 열공하느냐. 이거 단계 뛰어넘는 것도 대단한 단계겠죠. 즐공한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 컨트롤을 잘 한 거겠죠. 위험 감소. 감도 분석, 위험 컨트롤 통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건물 화재 보험가입한다. 이 건물이 불타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오죠. 이때 바로 리스크를 보험회사 증가했다 이렇게 합니다. 보험가입하면 보험회사의 위험을 증가했다 이렇게 부르고 암보험가입하면 암 걸리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증가한 거죠.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사의 바로 위험을 증가한 거다. 이걸 보고 위험 증가라고 합니다. 보험가입. 그 다음에 이자율 사업이다. 자, 이자율 사업. 자, 스왑, 교체 매매, 바꿔치기. 스와핑은 뭘 바꿔친다? 스와핑. 자, 스왑했다.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원하고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그 이유가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금리가 고정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를 손해보는 이자율 위험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자가 하락했을 때는 조기 상환해버리죠. 조기 상환 위험을
바로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다음부터 돈 빌리러 오면 변동금리 대출 이렇게 부르게 돼 있죠. 우리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부부 연봉 항상 7천만 원 이하이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일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HF에 고정금리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이걸 전환시켜 주죠. 이렇게 이는 정책금융이고 특수금융인 정책금융이고 이건 일반금융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일로 다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 이자율 수합. 차입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로 바꾸는 이것도 이자율 수합이고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 대출하다가 변동금리로 바꿔치기 해주는 그걸 이자율 수합이랍니다. 그럼 우리 차입자 국민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엄청 급수무 중요한 얘기 되어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4번 임대차 계약 시 인플레이션은 만큼 임대료 조정한다. 이것도 우리 저 앞에서는 변동이자 대출 하듯이 변동 임대료 결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변동금리 대출하면 대출자 입장에서 좋잖아요. 변동 임대차를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좋겠죠. 집값 변동 리스크를 바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니까 똑같아요. 대출자 은행이 변동이자 대출하는 게 유리하죠. 위험 전가하는 방법이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집값 오르면 임대료 더 받고 내려가면 바로 내리고 이렇게 변동 임대차 하는 것이 바로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같이 생각하면 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 임대료 이것도 역시 변동 금리처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자, 5번. 인플레이션 발생 시 대출자 입장에서 변동 이자율 방식을 취한다. 맞죠?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하는 것이 위험 전가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 5번은 위험을 다 전가하는 방법. 차입자에게, 임차인에게, 또 보험회사에게 다 전가하는 방법이 되죠. 네? 전가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좀 수준이 높다. 그죠? 자, 54페이지. 요약집 54페이지. 자, 요약집 54쪽에 저 위에 보시면 위험 관리 방법, 리스크 관리 방법에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리스크 컨트롤, 위험 통제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아이스크림 빙설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아이스크림 군밤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아이스크림 군밤이다. 날씨 변수에 대해서 리스크를 컨트롤하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가치 있는 투자다 이 말이죠. 민감도 분석도 마찬가지. 할인율 적정 포트폴리오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 체계적 위험만 사용하는 거죠. 할인율 할 때. 비체계적 위험을 안고하면 과다 위험이니까 배제시켜버리고 감소시키고 체계적 위험만 감안 투자하는 최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위험 감소.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 트랜스퍼, 리스크 트랜스퍼, 전가시키는 방법. 예상 손실을 제3자에게 넘겨버립니다. 변동금리 대차.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을 하게 되면 차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한다. 변동임대차. 금방 우리 보시죠. 변동임대차도 임차인에게 전가. 그 다음 거 하나 더 쓰면 보험가입. 보험회사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됩니다. 보험가입. 그 두 가지 별표 놓으시고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학개론을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알면 리스크를 컨트롤하면 감소시키면 나도 세상 나서 가치 있는 인간, 성공한 인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용도 지역 지구제.
용도, 지구, 지역. 공법 문제이죠, 공법. 공법 문제인데 학교론에서 공법과 학교론을 섞어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지문이 섞어서. 물론 공법에서는 기초입니다, 기초. 쉬운 거이고 학교론만 1차원 하신 분은 본 적이 없으니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60점 커트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시면 계산 그리밍을 정상적으로 하면 점수가 점프하니까 7, 80 이상 나와버리니까 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전국에 어떻게 나눈다? 도, 관, 농, 도, 관, 농자. 중첩되는 게 있다 없다? 없죠. 여기에 관리지역이면 이게 관리지역만 있지 도시지역일 수 없고 농림지역일 수 자연환경 본지역일 수 없죠. 중첩되는 지역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여기가 도시지역이어야지 다른 지역과 중첩되거나 또는 이렇게 안 나눠놓으면 내 땅 옆에 토지는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외복과 마이너스 외복가가 영원히 나타납니다. 이게 토지의 플러스 회복과 마이너스 회복가는 영원히 나타나죠. 플러스 회복가가 커지면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고 마이너스 회복가가 떨어지면 땅값 올라가겠죠. 이렇게 추구하기 위한 행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마음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 우리 공법이 우리 공법 중에서 특히 앞쪽에 있는 우리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근본 이유가 바로 학개론의 플러스 외복가를 늘리고 마이너스 외복을 줄이려는 제거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론적 바탕은 학개론에서 나오고 구체적인 법은 2차 공법에서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우리 학개론 시험도 계속 나오죠. 이게 도, 관, 농, 자. 이 도시지역은 다시 또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학교는 시험 나옵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또 뭐라 나온다? 이쪽에 누가 산다? 전일준이, 그죠? 전일주의. 공장에 다니는 전일주의.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나누면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이다. 자, 그럼 우리 학교는 시험에서 2종, 일반, 주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쓰면서 출제를 하고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오로지 전 주택으로만 일반 이것저것 일반 같이 있는 편이 이렇게 이미 우리 학교론 시험도 여러 번 나왔고 공부 시험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론에서 감정평가론 평가할 때 2종 일반 주거지가 서울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하고 저 시골에 있는 촌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하고 땅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다르지. 그래서 시장 지역별로 다르고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1종 전용 주거지, 2종 전용 주거지, 1종 일반 주거지, 2종 일반 주거지, 3종 일반 주거지, 준주거지 이 땅 중에서 같은 지역이라면 어느 땅값이 가장 비쌀까요? 준주거지. 그죠? 요게 준주거지가 왜 그렇습니까? 용적률이 그죠?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좋으니까 땅을 건축을 높게 넓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일 비싸다 이렇게 하겠죠. 같은 지역에 있으면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요는 제일 비싼 땅이 되지만 이게 서울이냐 시군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지용 계획 확인을 떼가지고 이걸 보고 기타 한 200여 가지 이렇게 봐야 완벽히 분석한다. 토지 가격을 완벽히 분석한다.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아무도 없겠죠. 그냥 대충 사고 대충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은.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 공부에서 뭐라 합니까? 이런 말 쓰고 있던데. 화재, 경고, 등등 이런 거 쓰는 거 맞지? 이게? 개도수. 그렇지. 각자 외우는 스타일이 좀 다를 겁니다. 이건 방화지구, 이건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제한지구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쭉 나오겠지.
근데 이 땅이 방화지구면서 동시에 방제지구가 될 수 있죠. 경관지구이면서 고도제한지구 동시 될 수가 있잖아요. 중첩이 되는 거지 당연히 중첩. 그게 우리 학교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얘는 중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중첩이 될 수 있고 쟤는 전혀 중첩될 수가 없다. 도관동자. 별도인데 그게 우리 학교는 시험에 계속 나온다 이거지. 자, 1번. 비동질적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 비동질적 토지 이용이다 이 말은 가령 우리 집 뒷뜰에 공예 공장이 있으면 우리 집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이게. 이걸 보고 부외부가라지. 이 동질적 이용이 아니잖아요. 집에 남편은 담배를 자꾸 피워서 하면 동질적으로 같이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부인이 머리띠 메고 담배를 끊거나 너 혼자 살든지 이렇게 강조를 하죠. 여기가 주거지로 되든지 공업지구로 되든지 결단을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지로 되면 담배를 끊든지 이사를 가든지 새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못 들을 테고 언젠가 이 공장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지. 외부효과 감소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이미 지역지구 살 때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제까지 집값 1억인데 요거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제 좋아지겠죠. 앞으로 쾌적성 등.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1억 2천 이렇게 2천만 원. 초과이윤은 공급자가 1억 공급할 수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오늘은 이제 1억 2천까지 공급할 수 있으니까 공급자 보조금이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단기 수요 증가. 수요 움직이면 단기다 장기다. 부동산에서는 수요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크게 큰 그림 그리면 단기 움직입니다. 공급 움직이면 부동산 공급은 아파트 같으면 택지 확보 기간, 건축 기간 7년 8년 오래 걸리잖아요. 장기. 그 공급은 장기고 수요는 현찰로 사기 때문에 단기간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움직임. 여기저기 수요는 단기 움직임. 공급은 장기 움직임. 초과이윤 존재하면 초과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은 장기간 움직인다. 이렇게 심플하게 꼭 생각해 두시고 수요는 단기, 공급은 장기. 수요는 여자 같으면 단기 움직임, 공급은 남자 장기 움직임.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심플하게 흐름을 판단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단기적으로 기존 주택 공급자들은 정해 순행가를 얻는다. 자, 그 정해 순행가가 바로 이 초과이윤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니까 기존 공급자는 1억에 팔다가 어제 1억 팔다가 오늘 1억 2천에 팔 수 있죠. 주거지역 되고 나서 초과이윤이 내호주머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플러스 순행가가 초과이윤이죠. 말로 표시하면 초과이윤 같은 말이지. 우리 순행가가 NPV 넷 프렌드 밸류가 0보다 크면 초과이윤이고 0이면 정상이윤이고 0보다 적으면 손실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늘상 공부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4번 신축 제한이 없을 때 옆에 이게 옆에 신축 초과이윤이 있으면 신축이 들어오는데 초과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1억 2천 다 소멸할 때 신축이 옆에 들어온답니다. 신축 제한이 없는 경우 생산 요소 가격이 불변이라면 어제 동질 동량의 아파트 짓는데 1억 들었는데 오늘 또 1억 든대요. 그러면 1억 받으면 되죠. 비정상이라 정상. 1억 원가 들었을 때 1억 받으면 되겠지. 불변이 돼. 이때는 주택 공급 곡선이 하향 이게 하향 이동한 거나 우측 이동한 거나 같습니다. 옛날 스타일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우하향 이렇게도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측 하면 되겠습니다. 우측 이렇게 고치면 돼요. 우측 이동. 공급이 우측 이동하여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 1억으로 복귀한다. 초과이윤 없을 때까지. 맞습니다. 5번 신축 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주택 가치는 불변이다. 단기는 초과이윤이고 장기는 다른 이 지역은 건축 제한이 돼서 건축을 못하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경쟁 대체 선택할 지역에 주택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1억으로 내려와서 본래 가격으로 초과이윤이 없이 됩니다. 5번이 틀렸다. 자, 43페이지 요약집 43쪽에 지역지구제 조닝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부의 왜곡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죠? 이렇게 간단한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자체로 우리 2차 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우리 집 뒷뜰에 공해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지구제 지정할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하고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 초과 이윤 발생, 주택 가치 1억짜리 1억 2천 상승, 기존 투자자에게 초과이윤 2천만 원 먹습니다. 장기는 신규 공급 진입할 수가 있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은 1억으로 하락, 초과이윤 다 소멸할 때까지. 작년 아파트 한 채 1억 코스트 원가 들었다 하면 원래 1억 든다면 원래 수준까지 1억으로 하락할 것이고 작년에 1억 들은 것이 원래 1억 1천만 원 든다면 1억 1천만 원까지 하락하니까 원래 가격 1억보다는 1천만 원 상승한다. 높은 수위다. 비용이 더 들면 더 받아야 한다. 자, 이거는 코스트 개념입니다. 코스트. 코스트로 우리 하여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판단할 때 코스트, 프라이스 또 뭡니까? 밸류 이 3차원으로 평가하면 된다 이랬죠. 이 속에 다 있다. 그 지금 우리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하는 그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되지. 이런 이 아파트 지는데 작년에는 이 한 채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택지비 건축가 상승한 바람에 1억 1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작년에 1억 받으면 본전인데 정상이윤인데 올해는 1억 1천만 원 받아야 본전이 되죠. 코스트가 푸시, 이 코스트 푸시 프라이스입니다. 코스트가 바로 가격을 푸시 밀어 올린다 이 말이지. 코스트 때문에 오른 거다. 이렇게 오늘 코스트 생각합니다. 코스트. 비용 상승 더 받아야 합니다. 비용 하락 덜 받아야 합니다. 요즘 인건비가 시간당 인건비 높으니까 편의점도 야간에 오는 손님한테는 10% 더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코스트 푸시입니다. 코스트 푸시. 직관적으로 코스트 푸시 프라이스 이렇게 결정하면 되죠. 자, 17번. 정부가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임대료 규제 상한제도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죠. 시장 가격을 수요 공급 시장에 가면 이 마켓에 가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요가 높으면 아파트 수요가 많으면 높게 받고 공급이 많으면 낮게 받고 이렇게 시장 수급 상태로 가격 결정하는 이게 시장 가격인데 정부가 매수자 저소득층 돕고자 이거 시장 가격이 1,000만 원인데 평당 800만 원 이상 매매하지 마라 이렇게 분양가 상한가 규제 정부가 개입해버리면 그냥 시장에 반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임대료 규제도 반시장적 현상으로서 시장을 파괴 현상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 임대료 규제 상한가 하면 이삿집 센터도 안 되고 도배하는 사람도 안 되고 장판 가는 사람도 안 되고 또 뭐 보일러 가는 사람도 안 되고 그참에 이사하고 나면 안에 가구도 다시 사는데 가구점도 장사 안 되고 청소하는 할머니도 청소할 데가 없고 온통 시장을 파괴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부가 시장 가격에 함부로 들어오면
시장 파괴 현상이 막 의외로 엄청 파급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예? 최저 노동임금 10,000원까지 증가하기 위해서 올해면 8,530원이가 8,350원이가 이 강원에 벌써 엄청 파괴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 시장 가격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미리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완전 완판이다 해도 들어와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쁜 파급 효과가 엄청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쉽게 들어올 게 아니다. 이것도 결론은 반시장입니다. 안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 임대료 규제 상한제 들어왔다면 시장 파괴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 시장에는 피땀 흘려도 감당이 안 돼서 애를 먹고 폐업하고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져요. 자, 1번 시장 가격 이상 상한가 가격 설정한다. 땡 틀리죠. 이거 1,20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오빠가 동생한테 1,000원을 줍니다. 매달. 그런데 엄마가 야, 너희들 1,200원에 주고받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엄마 입맛 아파요.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늘상 했듯이 쓸데없는 소리. 800원 이상 주고받지 마라 하면 당장 오빠가 200원 빼고 800원 당장 줘야 된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때 시장 가격 이하일 때 상한가 규제할 때 영향을 받지. 시장 가격 이상에서 가격 통제할 때는 의미 없다. 이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래야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답. 2번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됩니다. 이렇다면 건설회사가 싸니까 공급량을 줄여버리죠. 당연하지. 그 다음에 3번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를 전매 차익 800만 원에 당첨되어서 돌아서 가지고 1,000만 원에 팔면 전매 차익이 얼마 생긴다? 평당 200만 원씩 생겨버리죠. 평당 200만 원씩 생겨. 여기 내가 100만 원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일부 계약금 걸고 차익이 생기면 벌써 투자 수익률이 200% 아닙니까? 200%. 100만 원 투자가 200만 원 전매 차익 얻었으니까 이걸 한 달 만에 벌었습니다. 연으로 한 사람은 여기다 다시 곱하기 12배 해야 연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또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사실. 당첨되어서 돌아서가 이것도 1,000만 원의 시세가 아니라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리면 엄청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파생 상품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전매 차익으로 투기 실수요자가 아니고 실제 이 집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매 차익 이거 얻으려고 들어오는 투기 또는 미리 살려고 가수요 이런 현상이 많아져 버립니다. 일단 사고 보자. 그래서 이거 자기 것도 아닌 통장을 저소득청에 가서 통장을 불법으로 매수 이렇게도 벌어지죠.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새집 아파트 분양 공부한다. 합격하고 나서 분양가 한 달 때 삿대기로 전국에 다니면서 이 전매 차익 얻으려고 투기하고 또 통장 삿버릴 기회가 없느냐 불법이지만 이런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여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여기서 벌어지는 거지. 맞습니다. 3번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가 전매 차익 투기 수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실수요를 진정시키고 가수요자 중심 시장이 형성됩니다. 실수요자들은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은 여기에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투기자들이 발빠르잖아요. 움직여서 통장도 사버리고 어떻게 호시탐탐 내가 살게 전매 차익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투기 가수요가 실수요에서 앞질러서 나타나는 현상도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5번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된다. 아니 저소득층 도우려고 가는데 이 저소득층 도우려고 가는데 저소득층이 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고 그러면 눈에 피눈물이 난대요. 그럼 저소득층 진정 도운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다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포퓰리즘 정책. 응? 눈앞에 저소득층 돈 흉내내고 뒤통수 때리가 아닌 코피트 잡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집값이 싸면 수요자도 수요 증가하고 공급량은 줄이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 임대차 할 때도 같이 많이 해봤죠. 당첨된 사람 몇몇은 좋지만 당첨 안 된 사람이 전국에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신규 집을 사거나 하면 엄청 가격도 비싸고 또 이거 하다가 철폐하고 나면 이미 공급이 감소돼서 시장가는 붕 떠가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매년 붕붕붕붕 올라간다 이 말이지. 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게 또 공법이죠, 공법. 공법책에서 공부하시죠. 주택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하잖아, 그지? 공법의 장점은 뭐랬습니까? 공법의 장점은 공평성이 있지, 공평성.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첨된 몇몇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중고주택값이 올라가지고 또 새집은 붕 떠가 있고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이게 큰 단점이라. 하여튼 학교는 여기저기 장단점을 개념상 실질적으로 법이 아닌, 법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게 장점인데 불공평하게 짝이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공법이. 단점. 자, 18번. 자, 18번.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 학개론에서 재산세란 것은 재산에 관련 여러 세다 이런 뜻이죠. 재산, 재세.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 내는 거 있지, 세금 내는 거 통틀어서 토탈 재산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산세 인상. 재산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찍으라. 1번.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외양 수요, 우상향 공급, 평온한 시장에 세금을 때리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공급 측면만 봐도 공급 원가, 이게 바로 코스트인 세금이거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든 이자비든 이 코스트로 비용으로 와닿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이렇게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만큼 텍스트, 세금 비용만큼 높아지게 돼 있어요.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공급이 좌측. 그래서 공급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 감소. 이 그림대로라면 원래 이게 전체 소비자, 공급자 잉여인데 잉여가 축소되어서 사회후생 감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X. 그 다음 2번. 생산자나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탄력성. 자, 곰이 아픕니까? 여우가 아픕니까?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 수요 곡선, 탄력적 수요 곡선. 누가 더 많이 세금 터진다. 세금 때리면 공공재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사적 시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 상하로 움직이지만 세금 때리면 누가 아프다? 곰이, 여우는 탄력성, 피할 수가 있죠.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맨날 아들, 딸한테 방청소했냐? 엄마 오면 방청소 안에서 잔소리한다. 그러니까 아들내미는 가만히 있다가 잔소리 다 듣고 딸내미는 피하고 없잖아요. 그래서 곰이 많이 터진다. 부담이 크다. 비탄력적 부담이 크다.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도 서 있는 비탄력적 공급선과 누워 있는 탄력적 공급선. 세금 때리면 당연히 얘가 많이 터지죠. 그래서 곰들이 많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 전체 시스템에서. 대체로 저소득자가 곰이겠습니까? 고소득자가 곰이겠습니까? 전국, 전 세계
고속자가 여우다 늑대다. 저속자가 여우 늑대다. 저속청이 저속청. 저속청이 하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재벌들한테 재벌 한 집당 100억씩 세금 과세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전 서민들한테 1,000원씩 과세하는 게 훨씬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편의부동한 게 바로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나죠. 입만 띄면 저속청 돕겠다. 근데 뒤통수 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 흐름이 그러니까. 3번. 수요가 완전 탄력,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대인에게 기착된다. 수요가 완탄, 수평선, 공급 우상향, 세금 때리면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은 완전히 피해버리고 100% 임대인이 부담하겠죠. 근데 우리 현실 시장은 수요자가 완전 탄력이다 하는 이런 시장은 극히 드뭅니다. 공급이 오히려 반대이지. 4번.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인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재산세 상당 부분이 임대인에게 기착되지만 중고주택, 자, 새 집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자, 새 집 사는 사람은 수요자는 고속자다, 저속자다. 고속자를 했지, 고속자. 공급자는 건설회사입니다. 세금 때리면 건설회사 공급자 부담이 크지. 고속자는 조세 바로 자연스럽게 회피가 됩니다. 또 중고주택의 경우는 반대지, 반대. 중고주택은 사는 사람이 비탄력적, 파는 사람이 여러 채, 100채 중에서 한 채 판다. 고소득자, 저소득자. 세금 때리면 저소득자 부담이 커집니다. 중고주택일 때는 그렇지. 5번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율. 이걸 보고 우리가 정률세를 하죠. 정률세. 일정 세율. 정률세. 그 예로, 대표 예로 우리 부가가치세 10%이죠. 부가가치세 10%. 이거는 재벌도 나도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수평적 형평성 똑같이 10%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수평적 정률세를 때리게 되면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역진세 효과가 나타난다. 역진. 이게 역진세 효과. 거꾸로 진행한다. 거꾸로 진행.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버려요. 정률세를 때리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직적 상하. 누진세 때리면 누진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때는 빈부격차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가 최저 6%부터 7단계, 6, 7이 42, 최고 몇 프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로 지금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다 다시 투기하는 사람, 고속자는 여기다 플러스 10%, 플러스 20% 할증과세가 추가 때리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행세제가. 이걸 누진과세 때문에 그나마 빈부격차를 완화시킨다. 그래서 이게 역진세하고 누진세하고 상대 개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전기료를 누진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정률세로 일정 세율로 무조건 5%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누진제 하는 게 좋죠. 누진제. 지금 현재 우리 3단계 초과 누진제로 되어 있죠. 그 누진제로 해야 빈부격차가 완화됩니다. 많이 쓴 사람은 아주 높은 많은 걸 내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전기료를 엄청 쓰다. 폭염이 자연재해한데 지금 폭염이 막 엄청 전국으로 누진제 해야 되지. 그대로 일률적으로 하면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또 시험 누진세적 효과다 땡 틀리고 역진세적 효과다 이렇게 바꿔야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49페이지 요약집 49페이지 조세. 자, 원래 조세 중에서 그 왼쪽 하단부에 헨리 조지 조세 이게 시험 나올 예정이다. 강력히 추천이 됩니다.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가운데인 지공주의를 지향하는 부위죠. 지공주의. 자, 지공주의라는 것은 토지가 공공재라는 뜻이죠. 지공주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때 토지를 사회주의에서는 공공이 가지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산수단, 토지를. 근데 지공주의는 노동은 자본주의에서는 가지고 좋은데 땅은 안 돼. 이건 공공재의 특성이다. 자, 이 토지는 자연의 선물이다. 아버지의 선물이다.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아버지의 선물이지. 아버지가 땅 샀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정료로 받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선물일 수 있는데 우리 이 토지는 자연의 선물, 공공재로 보는 토지 공개념 이게 많이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분이 헨리 조지다 이랬지. 헨리 조지. 헨리 조지. 덴마크에 가면 헨리 조지 협회. 이 조세 개념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협회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조지스트라 하는 추종자들이 있죠. 조지스트. 토지에만 세금 조지라. 단일세론. 틀림없이 시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놈하고 나니까 이거 수직선이 물리적 공급, 자연 공급, 물리 공급, 와양 수요다. 토지시장에서 이거 물리적 공급, 자연 공급, 부부 연계, 부동산으로 일본, 중국 땅이 우리 한국 오지도 않고 우리 땅이 나가지도 않고 또 부정성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없고 영속에 따라서 감소하지도 않고 개별수단에서 영원한 말뚝 이렇게 자연 상태로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공급이죠. 토지 물리적 공급. 이건 자연이 됐고 이걸 이 산 저 산을 100억 받고 팔다. 이건 자연이지. 이 산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100억 총체로 다 합치면 다 불로소득이지. 자연의 선물이지. 아버지 선물이 아니고 자연의 선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중에서 일부만 과세해도 정부 재정 수입 충당하고도 줄이가 남는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헨리 조지. 참조로 이분 학력이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국민학교 출신입니까? 옛날 수학교 출신입니다. 수학교. 근데 OECD에서 가장 칭송을 받는 분이 돼 있다. 정치, 경제 학자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죠. 헨리 조지. 어릴 때 뭐 인쇄공하고 막노동하고 엄청 고생한 사람이라. 너무 자식들 잘 털놓고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시기 바란다. 지 마음대로 내놓으니까 훨씬 훌륭한 인물 됐잖아. 예수님이 뭐 학력이 좋아서 예수됐나? 학력하고 무관. 응? 답이 5번이 틀렸죠. 답이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그게 제가 하트 표시하는 것 중에서 완전 비탈리온 전액 지주가 부담, 불로소득 챙기는 사람이 부담하고 토지 사용자, 수요자에게는 전혀 전가되지 않다. 땅 쓸 사람한테는 전혀 전가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 동결 효과도 없다. 세금 때려도 수익선이 수직으로 상승해봐야 똑같거든. 거래량 감소하는 것도 없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전혀 없다. 즉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뭐 좌측으로 감소해서 줄어들고 이런 게 후생이 감소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하지 않는 조세이다. 그러니까 완벽하죠. 완벽하지. 근데 이 토지에만 불로소득이 토지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다 없다? 우리 생산요소,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 세 개 풀로 나누면 4개로 나누는데
이 요소에 불로소득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자본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 받는 그것도 불로소득의 일종의 이고, 또 조수희 씨가 목소리가 천혜의 목소리다, 노력의 목소리다. 그것도 역시 천혜의 목소리니까 그 목소리 자연의 선물인데 그것부터 고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다수 불로소득이라는 뜻이지. 김태희양 그 이쁜 미모가 자연사입니까? 노력사입니까? 자연산이 크잖아요. 자연의 선물 혜택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수기 엄마한테 많은 이전을 해주고 살아야 되죠. 살지. 인간적으로 하면 김태희 씨가 수기 엄마한테 많이 넘겨주면서 살아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의로운 거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괜히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네, 18번 1번. 예, 이렇게 돼가 세금 때리면 공급이 감소하거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 그지? 이렇게 가격 상승, 공급 감소. 틀렸지.